오늘은 뭐 잴 거 없이 바로 현장 막점 맞고 바로 네. 한번 가보시죠. 네. 현장 취재의 달인 오늘 어떤 키워드 준비하셨습니까? 녹취록입니다. 아, 녹취록이군요. 예, 지금 네. 녹취록 풍년입니다. 어젯밤에 그 보도된 대통령실 5시간짜리 녹취록 나와서 또 파문이 네. 일고 있고요. 그 앞서서는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명태균 게이트. 이건 뭐 일파만파 지금 계속 커지고 내일 새벽에 또 3부가 또 나오는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질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녹취록은 아니지만 JTBC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맞아요.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말로 보이는 수사 기록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정권 취임 초부터 끊임없이 이어졌던 뭐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뭐 이러지 않았을까 저러지 네. 않았을까 했던 의혹의 포인트들이 어찌 보자면 내부자의 폭로로 이게 계속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도대체 이 정치 뉴스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하나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젯밤에 나왔던 서울의 소리와 네. 그 장인수 저널리스트의 합동 방송이었죠. 그건 또 최경영 선배가 늘 이렇게 그러니까, 뭘 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맞아요. 하던데 네. 여기 보도를 보면 이명수 그 최경영 네. 기자를 픽한 것 같더라고요. 서울의 소리에서.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래서 이걸 좀 해달라고 네. 앵커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아 어제도 보니까 결국은 대화의 양태는 이명수 기자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죠. 네. 이분 간의 두 분의 대화인데 음. 우리 그 장윤선 선배는 좀 주로 어떤 내용에 좀 주목을 하셨습니까? 저는 뭐 몇 가지를 좀 꼽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첫 번째, 대통령실 사람들도 저작거리의 민심과 그닥 크게 다르지 않구나. 아 저도 놀랐어요. 예, 네. 아니, 제가 어제 그 보다가 혼자 폭소가 터져가지고 하도 크게 웃으니까 저희 집 식구들이 도대체 뭘 보고 있냐면, 어떤 새로 나온 예능을 보고 있냐면, 네. 그게 아니라 김대남 보도를 보고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대통령을 향해서 꼴통이라고 해요. 제가 깜짝 네.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예, 네. 그 청와대에서 일하면 없던 애국심도 생긴다라는 게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에요. 근데 이분은 본인이 모시고 있는 대통령을 향해서 뭐 거침없이 육두문자를 씁니다. 물론 이제 방송에서는 삐 처리를 했지만, 말하면 듣나? 말해도 말을 듣나? 뭐 이렇게 이게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능력은 없지, 말은 많지, 아랫사람들 뭐 말도 못하게 하지, 네.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전부 자기 한 자리 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 상황을 잘 살피고 이게 혹시라도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대목을 어떻게 잘 살펴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은 없고 내가 출마해서 국회의원 해야 돼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마지막 대화의 끝이 뭐 SGI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가기로 했다. 네. 뭐 나 내일부터 종로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한다. 사장보다 낫다. 3년 10억? 야, 1년에 3억 6천? 3억인 거죠. 네, 네. 이렇게 받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실의 행정관이든 뭐가 됐든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국민의 안위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자신의 입신양명이나 출세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 또 하나는 대통령의 일과 시간이에요. 네, 대통령의 일과 시간이 보수 유튜브를 보면서 위안을 삼는다는 거잖아요. 기억해 보시면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어떻게 그 이진숙 후보자 이제 방통위원장이죠. 네. 이진숙 위원장, 김문수 장관 후보자 그리고 누구죠? 독립기념관장 네네. 김형석 관장. 김영석 관장. 네. 어떻게 이런 분들을 인사할 수 있지? 이분들은 인수위 차원에서도 걸러졌던 인물들인데 왜 이런 분들이 그 내각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된 거지? 이게 궁금했었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보수 유튜브 네. 보시면서 알고리즘 인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네. 네, 대통령실이 지금 매우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장윤 선배랑 비슷한 건데 네. 그 대통령실에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부터 근무를 했던 거고 그리고 공직 생활을 한다라는 거는 사인에게 그 말을 전할 때는 어휘를 저만 해도 되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방송할 그럼요. 때도 우리 같은 경우에도 예. 비판적인 견지에서 이걸 관찰하더라도 용어를 하나 고를 때 좀 몇 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사실은 이명수 기자라는 독특한 캐릭터의 문제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예. 자기가 모시던 상관을 이제 꼴통에 비유한다거나 뭔가 이제 이명수 기자 묻고 답하는 과정이잖아요. 대화의 상당수를 대통령이 독점한다라는 그런 세설의 근거에서 물어봤을 때 그런 내용들을 뭐 거리낌 없이 확인을 해준다거나. 그러니까요. 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없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개혁신당의 김철근 네, 사무총장 나오셨죠? 네, 봤어요. 나와서 네. 했는데 이런 사람 정치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암만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네. 기자한테 어떻게 이렇게 상세한 얘기를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저는 소관에서 일하면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어디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창구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였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대목이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아니 회사 경영하려면 뭐도 알고 전문가들이 모르면 전문가들한테 제대로 맡기든지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뭐야. 뭐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해요 이분이. 네. 그리고 뭐 지가 하고 여기서 지는 대통령 얘기하는 겁니다. 지가 하고 싶은 말만 주저리 떠드는 거야. 뭐 예전 후보 시절에는 네. 그때는 본인의 실력이 드러나지 않았지. 그렇지만 지금은 다 드러난 거야. 뭐 돌겠다 막 이런 표현을 막 해요. 근데 역시 세간의 평가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눈높이는 다르지 않았다. 다만 네. 대통령과 뭐 이분의 이제 대화에서도 확인이 되듯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두 사람만 이 저작거리 민심을 확인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그리고 이 들었습니다. 부분이 아마도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평론을 통해서 그런 통치 행위를 이제 비판하곤 할 수는 있는데 내부자의 목소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의 선임 행정관 실제로는 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했던 사람이 대통령의 통치 행태를 보고 이런 얘기를 쉽게 말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은 우리가 믿고 의심했던 바들이 실제로도 보는 사람도 그렇게 보고 있구나라고 하면 등치가 되면서 국정 운영 자체를 굉장히 미심쩍어하는 의심해하는 이런 굉장히 높아지는 계기가 되지 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그 얘기도 있어요. 뭡니까? 그 내용 가운데 양정철, 박영선 두 사람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둘 다 정신 나간 거야. 이게 양정철, 박영선을 언급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이거는 대통령을 직격한 게 아닌가 싶은데 물론 이 두 해석이지만 그렇죠. 네. 한 사람은 비서실장, 한 사람은 총리로 거론됐던, 그러니까 총선에서 대패한 후에 두 사람의 인사설이 나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무슨 접근을 하려나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상당히 반대와 비판이 있었던 게 쇼킹했죠. 사실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가는 건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당시만 하더라도 박영선 장관은 미국에 있었고 실제로 그분의 정확한 입장이 확인이 안 돼서 기자들이 다각도로 취재를 하고 있었던 맞아요. 타이밍인데 당시에 대통령실에 있었던 이분은 아마도 이제 하는 일이 시민사회 수석실 안에서 보수 유튜브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야, 이거 대통령실 웃긴다? 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에 대해서 비토하거나 불쾌해하는 정서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거죠. 아마도 그거는 이제 선거 이후에 이제 본인이 출마를 했었으니까 당시에는 대통령실에 안 있어서 네. 아마도 이제 그런 삼자적인 표현을 빌어온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 다 좋다 이거죠 봤을 때. 그러니까 물론 예를 대통령을 사실은 안에 있는 직원이었다고 해서 비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그럼요. 합니다. 예. 당연히 그 부분들을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뭐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게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들도 일부 이 대화를 통해 드러났다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네. 설명을 좀 드리면은 국민의힘이 7월 23일에 전당대회를 했는데 네. 이 13일 전에 7월 10일 녹취록입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한동훈 이제 그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은 대표죠. 네. 그리고 그 당시 총선 당시에는 비대위원장이었는데 비대위원장이었죠. 여론조사 비용 70억 원을 썼는데 이 중 두 건이 총선과 무관한 한동훈 지지율 조사였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김대남 전 행정관 이명수 기자한테 이런 사실을 제보하면서
야,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취재. 서울의 소리에서 치면 아주 여사가 이제 좋아하겠는데라는 네. 취지로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보도를 사주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무 개입 논란이 있는 거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명수 기자가 기사를 써요. 그러니까요. 예, 이틀 뒤에. 예, 이틀 뒤에 네. 기사를 쓰고 난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것은 원희룡 후보가 TV 토론에서 한동훈 대표를 이 문제를 가지고 공개 저격을 합니다. 이런 여론조사 비용을 썼다는데 그거 해명해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대통령실에서 어떤 정보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대통령실을 일단은 김대남 씨는 나온 상태이긴 맞아요. 합니다만 네. 실제로 이분은 원희룡 캠프 혹시 그 주변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도 가능해져요. 물론 이제 그 이명수 기자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주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정보를 취합하고 그 취합된 정보를 기자한테 토스하고 그 기자가 기사를 쓰게 만들고 기사를 쓴 다음에 그걸 가지고 캠프에서 다시 활용을 하고 이명수 기자에 따르면 당시 그 서울의 소리 보도를 가지고 보수 유튜브들이 날마다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비판의 근거로 서울의 소리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다. 그렇죠. 네.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이 여론조사에서 왜 자신의 인지도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밝힐 의무가 있다. 이렇게 공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뭐 기자가 이게 어느 선까지 금도를 지켜야 되는지 좀 헷갈리지만 글쎄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의문은 좀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명수 기자는 기사를 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 입장, 저도 이제 기자기 때 선배도 마찬가지로 네. 생각해 보면은 야, 전직 대통령실, 그것도 이제 선임행정관, 그리고 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했던 분이 그 말 그대로 용산에서 파악한 내용이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물론 나와 있지만은 그 근거를 어떻게 습득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한다. 물론 이제 이명수 기자랑 같은 결에 말 그대로 전원 형식으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라고 해도 사실 확인을 해보려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 소스라고 한다면 분명히 사실에 근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게 그 상대 당사자라는 사람이 그 한동훈 당시에 유력한 당대표 후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저간에 깔려있는 배경은 그 대통령실과의 불편한 관계, 특히 김건희 여사와의 불편한 관계, 총선 기간에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던 관계, 네. 그런 관계성에 이제 그 착목을 해보면은 그런 의심을 갖고 기사를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준이다. 다만 그걸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네. 결과적으로는 그 당대표 후보 레이스에서 공개적인 토론장에서 이 얘기가 어쨌든 현출이 또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상적인 정치 구도가 작동되고 있는 거냐? 이게 뒤에서 마쿠에서는 이런 식의 이거를 장난이라고 해야 됩니까? 농간이라고 해야 됩니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내용일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여부도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맞아요. 네.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본인의 인지도 조사를 위해서 비용을 일정 정도 지출을 했다면 이게 근데 일각에서는 그래요. 뭐 대표가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대표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 그것도 이슈를 불법일 수 가지고 있다? 네, 네. 불법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입장이 엇갈리긴 합니다만 도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기의 인지도를 조사하는데 당비를 쓰고 이거는 적합해 보이진 않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정치 자금이 특정 후보자의 지지율 조사 등으로 사용된 경우 뭐 그런 경우에 말 그대로 총선 중인데 총선과 무관한 지지율 조사인 경우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물론 이제 제가 판정하는 기관에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네. 그 왜곡된 조사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다른 법적 조항으로 처벌받을 근거들이 그럼요. 있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에 대한 진위 여부 실제로 당내 총선 그런 여론조사 비용이 한동훈 대표의 그런 개인적인 지지율 조사에 쓰였는지에 대한 일단은 1차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차후에 나왔던 그 내용들의 진위 여부를 가지고 여하간 사실이냐 허위냐를 가지고 또 이제 법적 문제가 있는지도 쟁점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어제 나온 녹취록을 기반으로 해서 레거시 미디어들이 검증 보도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 타이밍에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어제 보도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였던 그
특이한 개인기에 의거한, 개인기에 의거해서 어쨌든 그 내부자의 폭로를 들은 것이고요. 네. 그 내용을 가지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제 전반부에 한동훈 대표의 그 여론조사 의혹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취재를 해서 뭐 법률상으로 어떤 위배가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세게 다뤄질 맞아요. 사안으로 네. 보이는데 그에 앞서서 레거시 미디어 기자들이 같이 취재를 해서 한동훈 대표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 여의도 연구원장의 홍영림 맞아요. 원장에게도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추가 취재를 좀 해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총선 그 이후에 보면 네.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으로 당선된 이후에 끝까지 이제 당직 인선에 머뭇거렸던 데가 바로 여의도 연구원장이었거든요. 맞아요. 그 홍영림 원장의 거취를 두고도 굉장히 많은 세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바꿨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당시에 이제 이명수 기자와 김대남 전 행정관의 대화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데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굉장히 불편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일부 기여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네. 해볼 수 있게 하는 그렇죠. 그런 대목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제가 보기에도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에서 그만두고 살짝 사라졌다가 다시 당대표 출마를 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깊은 고민이 있었고 느닷없이 양재동에 있는 도서관에 나타나서 네, 선거 때 신었던 네. 운동화를 신고 뭐 그래서 저 의미하는 바 정치적 의미가 뭐냐 이제 기자들이 많은 분석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당대표 출마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대선에 가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관련된 여론조사가 뭐 자이든 타이든 당내에서 필요에 의해서든 조사가 이루어졌고 네.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본인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봤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인으로서 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상세히 설명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녹취록 1단이 등장을 하자 네. 그 한동훈 대표가 오늘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입장인 즉슨 현재 정부 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며 국민들과 당원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 한심하다. 그리고 이 사태 규정이 중요한 건데 네. 좌파 유튜버한테 사주했다는 겁니다. 예. 그 앞에는 정부 투자금융기관의 감사인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이런 사람을 임명을 했느냐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사주면 배경을 밝혀라는 얘기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사주를 사실은 뭐 대통령실과 그 주변을 직격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여사의 중요성을 훨씬 강조하면서 김 여사한테 잘 보여야 공천을 받을 수도 있고 뭐 블라블라 쭉 본인의 앞에도 김 입장 여사가 개입했다는 주장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본인 선거에도. 예, 네. 예, 그런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 봉지욱 기자에 따르면 그 김대남 씨가 서울보증보험에 어떻게 갈 수 있었겠느냐 이 과정에서도 혹여 김건희 여사의 역할 혹은 브릿지 역할이 뭔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단서를 저는 잡았다고 들었는데 어제는 이제 보도는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예, 그런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더 그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죠. 왜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이제 선거 이후에 그리고 당 대표가 된 이후에도 꾸준히 제기했던 게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을 제대로 전달하겠다 이런 주장을 해왔던 건데 맞아요. 어제 녹취에도 보면 보도 사주의 배경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물론 주장에 불과할 수 있겠지만 전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여사하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때문에 지금 진짜로 야 죽으려고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아니 문자로 보내고 한 거 있잖아. 우리 알고 있는 사실 네. 아닙니까? 아니 배은망덕한 거지. 그 XX 야 5번씩이나 보냈으면 답변을 좀 한두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으로서 암만 그래도 완전히 제치려고 한 거지. 예. 이런 얘기들을 같이 예.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예. 결국은 한동훈 대표를 향한 불쾌감이 어디서 출발했는가라는 의심을 녹취록을 듣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 예. 거 아닙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네. 직감하는 인물은 딱 네. 떠오르는 인물은 김건희 여사인 네.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문자 익십 논란에도 핵심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순방 갈 때도 평소에는 김건희 여사가 수행 나온 모든
내각과 참모진 그리고 그 여당 관계자들 다 악수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예, 네, 근데 네. 이번에는 그냥 멀리서 목례만 하고 그냥 올라갔어요. 예, 그런 상황을 볼 때 역시 한동훈 대표하고의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다 드러내는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이 김대남 씨의 육성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되는 거죠. 네. 실제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김건희 여사 혹은 대통령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감정 상태가 음. 얼마나 안 좋은지 이분은 뭐 별로 숨김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본인이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그대로를 여과 없이 그냥 아, 이명수 기자에게 그냥 날 것 그대로 다 혹시 전달을 감사 자료 내려오면 유튜브 하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은 이명수 기자하고 티키타카가 너무 좋아. 그 육성을 듣는데. 예. 아니 이명수 기자 오늘 저희 프로그램 왔다 가셨는데 잘 맞는다. 그래서 꼴통 부분은 좀 장인수 기자가 가려줬으면 했는데 그것까지 굳이 공개해서 보도했다. 예, 예.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지도부끼리도 이런 일이 나오면 상의를 보통 하잖아요. 당연히 이제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대응을 어떻게 할지. 한동훈 대표는 비교적 점잖게 집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치로 했다면 그 김종혁 최고위원 우리 언론인 출신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이기도 하고 그 워딩 훨씬 셉니다. 지난 경선 때 한동훈을 죽이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던 걸 알고 있었다. 뭐 죽이기 시도가 있었다는 네.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좌파 매체까지 동원됐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러면서 한동훈에 대한 공작을 지시한 김대남의 배우는 누구인가? 김대남을 스스로 선택한 자리로 보내줄 정도의 막강한 실력자는 누군가를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게 된다고까지 했습니다. 수사로 가겠네요. 네. 근데 사실 이것도 네. 그 한동훈 캠프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소위 이제 친한 개들이 묵과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7.23 전당대회 당시에 뭔가 작정하고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상당히 세게 질타하는 그렇죠. 네. 예, 여러 층위의 풍광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뭐 나경원 후보, 윤상현 후보, 그리고 원희룡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원희룡 후보는 초반부터 아주 원색적이었죠. 예, 네. 거칠고 세게 붙어서 아 정말 저분들이 나중에 같은 당을 할 수 있겠냐라고 기자들이 우려할 정도로 그 정도로 세게 붙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뒤에 혹시 그 배후에 대통령실 또는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그래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라고 수준으로 넘길 수도 없겠죠. 수사 네. 의뢰를 뭐 본인들이 하겠네요. 고발 의뢰를 직접 하겠어요. 아, 왜냐면은 법률 전문가인 한동훈 대표 예.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법 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찾아보고 주장하는 수준이지만 네. 머릿속에 그런 위법 사실들이 법문과 함께 그려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김종혁 최고위원이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김대남 행정관의 그런 종착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상임 감사로 간 그 자리 서울 보증보험의 상임 감사를 갔는데 그러면서 어떤 자리인지도 김종혁 최고위원이 친히 소개를 해줍니다. 그 따르면 연봉이 이제 2억에서 3억 원 수준인 거고 네. 매달 470만 원을 쓸 수 있는 법인카드가 제공된다. 네.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주의 주장을 하고 혹시 이렇게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받은 게 아니냐. 결국은 우리 법리 구성을 할 때 대가 관계라는 걸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짚어서 말한단 말이에요. 네. 네. 아니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서울의 소리 어제 방송에서도 뭐 상세하게 설명을 한 대목이고 그리고 이분이 뭐 범죄라든가 대가 관계가 없는 이상 3년의 임기를 무난하게 마칠 수 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그 즈음까지도 이분은 SGI 상임감사로 자기 역할을 할 거고 사장보다 낫다. 왜냐하면 자기는 정부에서 내려꽂은 낙하산이니까 이제 이런 등등의 표현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김대남이라는 분은 공직을 자기 출세의 도구로만 활용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것도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특히 저는 SGI에 근무하는 그 관계인들이 볼 때 얼마나 직원들 그럼요.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코바코 지금 민영삼 씨 때문에도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노동조합에서 막 성명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 안 그렇겠습니까? 뻑뻑하면 금융권에 정치권 낙하산이 내려오는 1호로 이런 데인데 여기에 또 김대남 씨 같은 분이 와 있으니 제가 보기에는 그 이번에 뭐 이제 그 징검다리 연휴가 네. 끝나면 당장 다음 주부터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내부에서 말이죠.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 김종혁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는 얼마나 더 격분을 하겠습니까? 그럼요. 당사자인데. 네. 당시부터 그러면 상당히 대통령실에 혹은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서
좌파 매체라고 직격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서울의 소리라는 네.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서 나를 공격하려고 했어? 이런 식의 뭐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미디어 사주? 보도 음. 사주? 뭐 이런 걸 한 거야? 라고 하면 이 부분은 그냥 넘기기는 어렵겠죠. 음. 그래서 만약에 이 수사의 배후를 밝히려고 든다고 한다면 그리고 네. 그 정점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한다면 전쟁이죠, 이제. 야, 근데 이제 보면은 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그 대표의 관계가 계속 삐걱였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난 갈등 몇 차인지도 세지 않은 형국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7차, 8차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무슨 뭐 네. 한국 시리즈가 아니잖아요. 계속 이렇게 가니까 그런 건데 네. 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이분 친한계죠. 약간 그 재밌는 말을 했더라고요. 두 사람 네. 관계에 대해서 두 분 사이가 제가 요즘 친구들 말로 하면 그 사자성어로 깨붓한다 그러더라고요. 깨졌다 붙었다 깨졌다 붙었다 이런다는 건데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만약에 김대남 전 행정관이 실제로 대통령실 차원에서 특정 후보 캠프 차원에서 합종연행을 해서 모략을 한 건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만약에 그런 내용이 확인된다. 이거는 붙을 수 없, 깨붓이 아니죠.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예. 왕창 깨지는 거죠. 왕깨죠. 왕- 왕깨. 이거는 왕창 깨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네. 이런 거예요. 당장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제외하고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맞아요. 지도부하고 네. 만찬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그 10월 4일 이번 주 금요일인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하고 그러면 이제 24번째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이고 이르면 토요일 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재의결을 하게 될 맞습니다. 텐데 네. 이때 표단속을 위한 어떤 그 액션 플랜을 가동하기 위해서 또다시 국민의힘 지도부를 불러 모으는 거 아니냐. 이것은 대통령이 당을 직접 관리하고 내가 표 계산, 표단속 이런 것까지 하겠다. 한동훈 대표 못 믿겠다. 이런 시그널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정치권에서는 분석 또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8일 전에 당 지도부 만찬을 했고 그 자리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갔어요. 네. 당 지도부라고 해도 원내대표가 안 간 게 아닙니다. 당연히 당대표도 같이 간 건데 그날 당일에 정무수석한테는 당대표가 독대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8일이 되도록 이제 소식이 없는 깜깜무소식인데 그런 와중에 그 내일은 또 이제 원내 전략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은 국감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원내 지도부 중심으로 해서 만찬을 한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는 패싱 이상으로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정치권 취재를 하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동훈 대표 오래가기 어려울 것 같다. 물론 이제 그런 전망이나 뭐 예상들은 있었지만 그게 그냥 추단의 영역이 아니라 곧 사실화될 걸로 보인다.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그리고 이제 11.6 재보선에서 한동훈 대표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호남 지역은 뭐 조국혁신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조국혁신당이 되든 어쨌든 야권의 몫으로 볼 수밖에 없는 네. 것이고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인천 강화만 하더라도 어제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어요. 아이고. 그렇게 되면 안상수 후보가 무소속인데 이러다가 무소속이 된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지지율도 낮은 데다가 회복이 안 되는 가운데 선거마저 패배하고 예컨대 또 이제 부산 금정으로 갔을 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 단일화를 해서 1대1로 붙었을 경우에는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PK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심판 여론이 작동을 해서 작년에 있었던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처럼 네. 원사이드하게 야권이 승리하는 판이 되면 이 책임을 물어서 한동훈 대표 물러나라라는 요구를 원내에서 할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 뭐 부지부식간에 네.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한동훈 대표는 사면 초과 상태에 빠지는 것이고 그렇게 돼서 원외기 때문에 원내라면 그래도 뭐 버틸 배지가 수 있으면 있겠죠. 버틸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원외 대표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준석의 길을 또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야. 아니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또 비대위다. 우리는 몇 또 번째 비대위다. 또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까? 또 네. 비대위 가고 아마도 대통령 임기 중에 또 이런 방식으로 가서 또 당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내부에서는 굉장히 우려와 탄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11.6 재보선 결과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 아까 강화 군수 말씀하셨는데 안상수 무소속 후보가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럼요. 기본적으로 인천시장을 했어요. 예. 인천시 관내에 강화군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영향력이 있고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셨고
나이에 비해서 정말 젊게 선거운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음.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중량감이 있는 후보로서 분명히 국민의힘 후보라 겨눌 수 있는 부분에 아까 말한 대로 사법 리스크까지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TK 여론도 그렇지만 PK 여론은 더 빨리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 후보들 간의 단일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음흠. 국민의 입장에선 텃밭이지만 안심할 수 없는 형국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자리를 내놓더라도 당연히 친윤계 중심인 당의 의원들이나 당내 분위기들은 한동훈 대표를 밀어낼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조성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연찬회를 둘 다 을왕리에서 했어요. 그렇죠. 인천. 네. 그래서 을왕리의 밤을 같이 보낸 중진들이 있습니다. 아, 예. 여야가? 예, 여야 5의원들이 이제 3, 4모 모여서 술자리를 했는데 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 술자리에 왔던 국민의힘 중진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나온 얘기인데 아, 우리가 네. 민주당하고는 해도 한동훈이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다. 아, 정말로요? 예, 그러니까 그 소위 얘기하는 국민의힘 중진 친윤계 네. 의원들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상해 있고 총선 과정에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도 같이 할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동훈 대표 리더십이 생각보다 빨리 그 소진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을 네. 했다고 민주당의 한 의원이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